나라를 대전 시민이 네, 고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박범계 시당위원장님은 지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직접 다듬고 손질했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기대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여느 때 같으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5월 10일 날 느닷없는 거리선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뽑고 바로 그날 5월 10일부로 대통령으로 직을 수행을 하는, 그래서 인수위가 없었고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만들어졌고 그 자문기구의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의 자격으로 우리 김성주 전 의원님 함께 했는데 우리 당의 민주연구원의 부름을 받고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승래 의원님 끝까지 듣고 가세요. 제가 적폐청산위원장인데 적폐청산 위원이신데 블랙리스트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 많이 있고요. 우리 김성주 부원장님, 아까 인천시당 제가 거기 가서 인천 시민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님 오셔가지고 격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 의당이 잘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부원장님 대신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54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내구 위원장님, 송행수 위원장님, 또 박종래 위원장님, 또 우리 시의원님으로 김종천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실래요? 그리고 박영갑 중구구청장님, 또 우리 장종태 서구청장님, 조원희 부의장님, 권중순 의원님, 또 김동서 의원님, 최치상 의장님, 구보탁 의원님, 우리 박상숙 의원님 다 됐죠? 구미경 의원님, 또 우리 육상래 의원님,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면 에피소드, 옛날 이야기들, 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퍼했는가, 우리 대전 시민 30만 명이 왜 대전시청을 쭉 돌아가면서 그 노란 띠를 이었고 그 장례 기간 동안 정말 30만 명이 조문을 했던가, 그것이 적폐하고 무슨 관계가 있던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지루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24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JTBC의 손석희 사장입니다. 그죠? 저분 연세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예? 쉬운? 땡. 예순이 훨씬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순 넘으셨죠? 강내구 위원장님 넘은 걸로 알고 있죠? 예, 63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죠? 아주 단아한 모습에. 저 JTBC 8시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라는 게 까졌습니다. 공개됐다고 하는데 우리 속되게 표현해서 까졌어요. 까져가지고 뭔 일이 벌어졌냐?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인물들만,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극소수의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최순실이가 말이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국가 기밀 자료를 다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까졌습니다. 8시 뉴스에. 그래 온 국민이 경악을 한 거예요. 온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경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하면 생각나는 두 남자가 누구죠? 여러분들 졸지 말라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국정과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두 남자. 정윤회는 최순실의 남편이고 그건 당연히 생각나는 남편 얘기해가지고 재밌는 거 봤어요? 아이 참네. 아 고영태. 아 우리 박혜련 의원님 고영태. 또 있어. 예? 차은택. 두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보안손님. 물론 고영태는 보안손님이 아니고 제가 청와대 경호실의 차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국정조사 제가 이렇게 활약한 거 아시죠? 열심히 활약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뿜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뿜개만. 예. 저는 원래 잘했거든요. 조승래 의원님 잘했어 안 했어? 잘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름이 그냥 저 사람은 뭐지 그거 저격수 뭐 이런 걸로만 유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착 치우면서 뿜었더니만 뿜개로만 기억을 해. 그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차은택이가 경호실 차장한테 이런 사람들 김상만이라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행적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 이렇게 출입한 사람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주는 거예요. 왜? 밝히지 못하는 곡절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곡절? 김상만이라는 의사가 그랬어요. 대통령한테 무슨 무슨 100억 주사니 무슨 주사니 해가지고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손에다가 주사기도 건네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급하면 대통령이 직접 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는 별로 여기서 혹시 이거 뭐죠? 그거? 보톡스. 전주서 오셨죠? 예. 보톡스 맞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남자 말고. 예? 다 얼굴이 훤하시고 미남에 해당해가지고 보톡스 안 맞아도 돼. 그런데 그거를 직접 맞았다고 추정이 가능한 주사기를 대통령 손에 건네줬다는 거예요. 자, 그 의사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안손님이라는 거예요. 보안손님. 보안손님은 청와대 경호처가 지금은 경호처로 이제 다운됐는데 경호요원이 그거를 체크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체크되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나쁜 마음을 품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국정 운영이 그냥 순식간에 스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손님은 없어야 돼. 심지어 대통령에 관한 이 비밀은 대통령이 오늘 그거 있잖아요. 밥 먹고 보는 거 뭐죠? 밥 먹고 보는 거. 밥 먹고 트라우마? 여러분들 밥 먹으면 그날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일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장용태 처장님. 똥 누잖아, 똥. 대통령의 용변도 국가기밀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대통령의 용변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되고 빠져나가면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적국에 의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아주 중요한 국가 기밀 자료입니다. 예. 그 정도로 대통령은 누가 뽑았든지 간에 국가의 안보와 국정 운영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근데 그런 비선 손님이 들어간 거예요. 비선 손님. 예? 보안 손님이.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차은택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차은택이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갔는데 최순실하고 아까 말씀하신 누구?
고영태하고 아침 일찍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있더라. 근데 보기가 좀 이거 무슨 아리까리야. 보통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했던 차은택에 의해서 지목된 그 고영태라는, 고영태 아시죠? 그 잘생긴 친구. 그 친구가 국정조사에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직. 너무 잘생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언론인들이 막 따라붙어가지고 근데 그 고영태가 한 말이 있어요. 대통령의 기밀 자료, 심지어 시진핑이나 오바마와 했던 정상회담 자료까지도 최순실한테 유출이 돼가지고 누설이 된 거예요. 근데 고영태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 우리 최순실 여사님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아주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가장 특기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민간인 신분에 민간인에게 그러한 국가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 이거는 국가 기밀을 사유화한 거예요. 이게 국정농단의 일이라. 국가 기밀을 사유화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나하고 40년 지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좀 내가 원래 말을 쉽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연설문을 좀 미리 보여줘가지고 조금 뭐 문구 좀 고쳤기로 했으니 뭔 큰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만약에 최순실이 그러한 능력이 되고 그러한 쓰임새가 있다면 그것은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직위를 줘서 뭐 국가 연설비서관이라든지 무슨 기록비서관이라든지 무슨 수석이라든지 또는 최순실은 여사님이니까 여사비서관님이라든지 뭐 일종의 여사비서관 뭐 이런 자리를 줘야 된다고. 왜? 국가 공직자가 되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투명한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선으로 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비선으로 숨겨놓으면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냥 비선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요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으나 요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문체부 예산도만 주물럭거리고 그 예산을 사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정농단의 두 번째, 국가 예산은 기재부 예산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9월 2일자로, 올해는 9월 2일자로 왔습니다. 9월 2일자로 국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그걸 가지고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하고 증액할 일이 있으면 정부에 동의받아 증액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해야지 비로소 차기 년도에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데 최순실은 말이에요. 이 문체부 예산을 떡주무르듯 주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업 알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전국에 스포츠 클럽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예산을 떡주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전행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예산의 사유화다. 아까 국가 기밀의 사유화, 예산의 사유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서 비선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거 좀 연설자료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뭐 누구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세요. 그냥 사심 없이 추천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 머물렀으면 좋은데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다 맡기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랑? 세상에 여러분, 최순실의 비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젊은 친구들, 젊은 남자애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친구들이 SK그룹에 들어갑니다. 아니, 롯데그룹에 들어갑니다. 롯데그룹의 회장실에 최고 전략 단위에 들어가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약간 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몰라? 그러니까 최순실 딱 이름을 대는 거예요. 최순실이 시켜서 왔습니다. 하니까 한 큐에 70억을 쏘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70억을 쏜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나이도 불과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러는 친구들이에요. 오죽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관하는 김종차관, 센 자리입니다. 문체부는 공사, 기업, 공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여기 우리 조승래 의원이 문체부를 관장하는 교문이
위원님이세요. 다 산하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셀 수가 없어요. 그런 문체부의 제2차관인 김종 차관을 두고서 뭐라고 그랬냐? 이 차은택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의 수행 비서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발이 센 겁니다. 그 정도로. 자, 그래가지고 차은택을 무슨 창조 무슨 경제혁신단의 단장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인사를 사유하는 거다. 지멋대로 대통령한테 이 사람 써주세요. 심지어 나온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인사 검증을 받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병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구속이 돼도 박근혜 구속되고 또 뭐 조윤선이 구속되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또 누구예요? 김기춘이 구속돼도 구속 안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래 제가 우리 조승래 의원님하고 이제 우병우 구속하려고 지금 적폐청산위원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곧 나옵니다. 그런 우병우한테도 인사 검증을 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최순실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국정농단의 A부터 B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농단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작년 10월 24일 이겁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이게 묻힐 뻔했어요. 묻힐 뻔했으니까 이게 절대 밝혀지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이 장담했기 때문에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진들 보좌진들이 청와대를 쫙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문건을 안 지웠어. 문건을 안 치운 거야. 문건이 곳곳에 민정수석실에도 있고 정무수석실에도 있고 무슨 실에도 있고 문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가 공개돼 가지고 지금 검찰로 넘어가고 또 국가기록원에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태블릿 PC라는 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최순실이가 말이에요. 이 태블릿 PC를 쓴 사람이에요. 태블릿 PC를 썼는데 이 박헌영인가 뭐 하는 친구 있죠? 박헌영. 예. 이 친구의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 안에다가 태블릿 PC를 놓고 그냥 자기는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JTBC 기자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건물에 가가지고 그 책상이 하나 덩그러니 사무실에 모든 짐이 다 빠졌는데 덩그러니 책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책상이. 그래가지고 빼다지가 아니라 뭐지? 서랍. 옛날에 우리 충청 사람들 빼다지라고 해요. 빼다지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열어보는데 이 태블릿 PC가 딱 있는 거예요. 태블릿 PC가. 기가 막힌 역사의 한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떻게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그 건물에 경비원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 책상은 어떤 책상이고 이 책상 안에 요 조그만 요만큼만한 요 태블릿 PC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책상은 그 소유자가 그냥 내가 나중에 가져갈 테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그 안에 것은 그 밖에 것은 다 이제 버리라는 의미로 그냥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점유 이탈물이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형법상에. 점유 이탈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점유 이탈물인 태블릿 PC의 점유권이 그 건물의 경비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최순실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기자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가지고 태블릿 PC를 취득했고 그래서 이걸 까는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JTBC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책상을 업어온 것도 아니고 책상 안에 있는 버려진 태블릿 PC를 그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고 왔으니까 이거는 점유 이탈물이 아니고 제대로 적법하게 가져온 것이다라고 그 법리 공방이 세게 붙은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하는데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JTBC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 역사적 증거물이 드디어 재판의 자료로 증거물로 쓰여지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예, 박수 치고 싶은. 자, 다음. 여러분, 혹시 여기 뭐 어르신들도 한 몇 분 계신데, 어르신들도 아마 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아주 열성다운이시기 때문에 예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23차례나 이 촛불 집회가 서울에서만 23차례가 있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23차례 동안 한 번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 국민 약 1600만 명 내지 1700만 명이, 우리 이 남한의 인구는 한 5천만 명쯤 되잖아요. 1인 1가구에 한 4인 가족 치면 모든 가구에서 적어도 한 분씩은 이 23차례의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작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블릿 PC가 까여진 직후인 29일부터 올 3월 말까지 무려 연인원 1600 내지 17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를 주장하면서 쏟아져 나왔습니까? 적폐청산. 무슨 적폐? 단순해요. 구호는. 옛날에 1987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호원철폐 독재 타도이고 했어요. 노태우가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촛불 명예시민혁명의 구호는 단순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즉시 하야, 그리고 엄벌에 처하고 거기에 부역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는 요로 간단한 요구였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무슨 피 흘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촛불 집회에서 피 흘리는 거 봤어요? 박용감 총장님 피 흘렸대요? 그래서 질서 있게 했지. 질서 있게 했을 뿐더러 여기서 뭔 일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세상에. 그죠? 최대 한순간에 올 3월 10일에 박근혜 탄핵 결정이 났는데 그 3월 5일인가 3월 4일에 무려 우리 국민들 230만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뉴욕타임즈, BBC 방송, CNN 방송, 심지어 중국의 중국의 뭡니까? CCTV, 이런 나라, 아랍의 알자지라 등등의 모든 세계적인 통신사, 세계적인 방송, 세계적인 신문사들이 이것은 전 세계의 고금에서 볼 수 없는 명예 시민혁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영국에 가면요,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가지고 대헌장을 시민의 권리로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영국의 명예혁명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죽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냈습니까? 국민들이 청와대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가지고 끌어냈습니까? 아니죠. 단두대에 올렸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 단두대가 처음으로 개발됐잖아요.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 갔습니다. 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단두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탄핵 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해서 끌어내리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로부터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5월 10일 날 자랑스러운 정권교체를 이루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과정을 촛불 명예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를 하러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들 이렇게 쭉 분과장들,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하고 분과장들 이렇게 앉고, 대통령님 옆에 뭐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이렇게 쭉 앉은 자리에서 제가 바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꼭 걸려도 그렇게 걸려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따스하게 이제 바라봐 주시면 기분이 좋죠.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또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녹이 띈 얼굴 하시면 또 이렇게 주눅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의 존재가 그런 엄청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할 때 정말 그때는 감개무량했어요. 당선되시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로 전 세계에 지금 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을 지러 갔잖아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죠. 트럼프하고 이 악수하는데 대통령 꿀리는 게 있어요? 인물이 더 낫잖아요. 예. 프랑스에 말이에요. 프랑스에 40도 안 된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죠? 예. 누구? 박병철 의원이 마크롱이래. 마크롱이 완전 급전직하였어요, 지금. 지지율 30%대. 지지율 70%에서 30%대로 떨어졌어요. 왜? 형님 왜 그럴까? 순간적인 인기로 팍 치고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되고 자기가 만든 급조한 당이 의석도 싹 쓸었어요. 의석도 싹 쓸었는데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라. 그러니까 이상하거든. 특히 국방과 관련된 미숙한 대처. 이것이 인기를 팍 다운시켰다. 아까 마크롱하고도 악수하는 거 보셨죠? 네, 사진 나왔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런 G20 정상회담도 가고 트럼프하고 단독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도 이렇게 단독 이 회담을 하는데 자기가 왠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힘이 약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힘이 어깨가 든든하고 힘이 좋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기운이 받쳐줘. 무슨 기운이 받쳐주냐? 인물로 끝내주는 게 아니고 인물도 좋지만 국민도의 지지도 좋고 이거예요.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많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우병우를 통해서 검찰, 국정원, 남재준 국정원장 다 장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권력기관. 그런데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높은 권세가 한국 국민들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평화롭게 권자에서 내려오게 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순조롭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을 뽑은 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다. 이거야말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세계인들에게, 모든 지구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명을 줬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자긍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힘이 되더라 이거예요.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지. 자, 그 힘의 원천은 우리 1600만 명, 17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촛불명예 시민혁명이다. 그런데 이 1600만 명, 1700만 명이 나오신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오셨을까요? 왜 나왔죠?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나라냐 그랬죠? 이게 나라냐?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을 사유하고 인사를 사유하고 국가 기밀을 사유하는 이 국정농단을 더 이상 방치하면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어. 이게 나라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권력기관의 총수들, 국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놨더니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걸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열심히 싸웠지만 반성할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보니까 이거 싸가지가 바가지. 싸가지가 노랗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직접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참여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알려주는 대로, 정부가 알려주는 대로 가짜 정보를 전달받고 잘하고 계신다 박수치고,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대전시정이 잘 돌아간다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나라 국정이 잘 돌아간다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이러한 수동적 피동적 국민이 아니라 직접 광장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잘못하면 내려오게 하고 잘하면 박수 쳐가지고 나라를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겠다.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촛불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촛불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 헌법 1조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 국민들이 명령한 게 있어요.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명령을 했습니다. 볼까요? 자, 국민이 화가 나니까 10월 27일,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깜짝 놀랐어요. 더 가만히 있다가는 세상에 쓸려가겠거든. 그래서 국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한 30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11월 17일 날 특별 검사를 통과하고 그 다음 이게 무슨 일입니까? 12월 9일 날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그랬죠? 그랬죠? 예. 그 다음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이건 왜 넣어가지고 이거 참 사람을 제가 그랬습니까? 이분이 말해요. 저는 이분 잘 되기를 바랐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전략실이라고 했어요. 미래전략실을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전경련 어떻게 할 거냐? 전경련 자기 탈퇴하겠다. 삼성은 탈퇴하겠다. 미래전략실 어떻게 할 거냐?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 삼성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뭐 수많은 계열사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계열사를 완전히 오너가 장악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을 쫙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전략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그랬어요. 반성하십니까? 끝내는 반성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그러냐? 미래전략실은 말이에요. 나는 거기 상석에 앉지도 못하고 최지성이라는 사람이 미래전략실 실장이고 장충기라는 사람이 무슨 차장이고 이 사람들이 미래전략실을 장악해가지고 삼성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도 거기서 다 결정한 것이다. 자기는 관여할 바가 없고 관여할 힘도 없고 자기는 쫄병에 불과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국정조사에서는 국민한테 온 국민이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미래전략실 해체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전경련에서 탈퇴하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진짜 오나요. 진짜 그걸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재판에 들어가니까 유죄를 안 받으려고 아유 난 미래전략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최지성이 다 한 거고요. 난 쫄병이에요. 자 이렇게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죠? 반성합니까? 했더니 끝내는 반성 안 하더니 결국은 지금 징역 5년 받았죠? 예,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냥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해서 쫄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분 기억나십니까? 이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 이분 기억나세요? 세상에 말해요. 태극기. 여러분,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예요. 그죠? 국가 국경일에 오면 우리는 태극기를 여지없이 답니다. 물론 이제 가끔 빼먹고 어디 놀러 갈 때 안 달고 간다든지 뭐 그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극기는 우리 태극기예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어느 국민,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우리 국민들의 태극기입니다. 우리의 국기예요. 근데 세상에 태극기를 이런 식으로 태극기를 폄훼하고 모욕을 가해도 되겠어요? 이분이 서석구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태극기를 두르고
그 박근혜 탄핵 결정을 하는 그 심판정에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경위가 말리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저걸 딱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냐. 여러분들 법정에 가면 말이죠. 우리가 법정에 들어갈 때 변호사님이나 다 들어갈 때 법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인사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저도 판사하다가 이제 변호사였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법정에서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는 그 판사님을 내가 특별히 뭐 더 사랑해서 그 판사님을 특별히 존경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첫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 원래 천부 인권에 관해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조물주인 신만이 할 수 있는 재판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헌법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고독한 직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는 거지. 내가 무슨 그 판사님한테 또 있지. 솔직한 얘기로 변호사 할 때 좀 잘 봐달라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노정이 잘 알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받는 사람들이 가면은 판사님한테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몸을 이렇게 조아립니다. 그죠? 좀 잘 봐달라고. 우리 송행수 위원장님 검사하셨으니까 검사하실 때 그 재판장에 턱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못하죠. 자, 검사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234명의 탄핵 소추 의결을 내가지고 이 사람 더 이상 대통령하면 나라 절단나게 생겼으니까 파면시켜 주십시오라고 탄핵 소추를 해서 왔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설사 100% 다 진실이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국회가 여당 의원,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234명의 3분의 2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서 그만둬라고 탄핵소추 의결을 보냈으면 이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변호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몰랐다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진짜 몰랐다니까. 왜냐하면 2명 내지 3명의 재판관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있었어요. 자, 반성은 그런 의미의 반성을 하는 겁니다. 판사님한테 무슨 내가 특별히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나한테 재기의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그 뜻을 사려 깊게 받아들여서 바른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의미의, 그것이 정상 참작이어지고 개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상한 정재규라는 무슨 1인 미디어 TV에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엮었다 했죠. 나는 뇌물 받은 적 없는데 완전히 엮은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어요. 자, 변호사라는 하는 분들이 이분 태극기 가지고 저렇게 하지? 김평우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 대한변협 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예? 뭐에 털났다고요? 누가? 김평우. 이분. 우리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그래요? 윤 본부장이 누구예요? 윤영대 본부장. 예. 아주 홍보를 해주려고 오셨구만 지금. 자, 그런데 김평우라는 전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분이 이랬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고 눈물로 물든다.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협박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협박이에요. 그래서 무슨 군사 쿠데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반성을 해도 봐줄까 말까 시원찮은데 협박을 했어요. 더 나가서 탄핵 소추한 거는 섞어찌개다. 완전 섞어찌개다. 이게 무슨 말이여 빵꾸요. 예, 말이여 빵꾸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무슨 채널A인가 어디 외부자들 나가가지고 방송했잖아요.
그때 물어봤어요. 그 패널들이. 저기 박 의원님, 곧 탄핵이 있을 건데 이게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일 없습니다. 몇 대 몇으로 탄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대 0 맞췄잖아요. 왜 맞췄냐?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방어한다는 이 기라성 같은 원로 변호사들이 국회를 능멸하고 1700만 명, 1600만 명의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들을 능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피로 물든다. 협박이잖아요.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아무리 봐도 조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조금 이참에 대통령이 직접 탄핵법정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가서 국민 여러분 조금 잘못했습니다. 너그레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만약 그러면 알 수 없죠. 왜냐? 그 9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그 시절에 임명된 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가 직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그럼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까봐 정말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멍청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세상에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만큼 그런 변호사들을 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자, 다음이요. 이분 기억나시죠?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 이분이 이날이 3월 10일 날입니다. 3월 10일 날. 이분이 임기 3일 남겨놨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저쪽에 박근혜 쪽은 3월 13일만 넘기면 헌법재판관 9분 중에 한 분은 이미 박한철 소장은 나갔고 그리고 8석밖에 안 돼. 저분 나가고 나면 7. 둘만 꼬시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기려고 얼마나 그런 여론전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단호하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임기 만료 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하고 간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3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는데 뭐하고 나왔어요? 머리에 우리 강 여사님 그 뭐라 그래 그걸? 그루프 헤어롤을 하고 나온 거예요. 깜빡하고 그 빼는 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올림머리 심지어 오래 걸릴 때는 몇 시간 걸려? 2시간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올림머리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이 당시인가 따님인가가 대학 입시생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해서 전문직 여성으로서 일도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봉직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한 아이들의 어머니도 돼야 되니까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이 헤어롤을 빼는 걸 잊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박수 칠만 하잖아요. 그래서 3월 10일 오전 11시에 이유를 쫙 읽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그 바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법대 맞은편에. 이정미 소장 맞은편에 딱 앉아 있었어요. 예? 전 최순실하고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은 적이 있어요. 최순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딱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딱 자리에 앉더니 그 여러분 사진 중에 최순실의 흰자가 많이 보이면서 위로 치켜뜨는 사진 기억나십니까? 딱 재판관들을 딱 위로 치켜뜨서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봐가지고 왼쪽이 국회 측 변호사들, 국회의원과 국회 측 변호사들, 오른쪽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안 바라봅니다. 이쪽은 안 바라보고 딱 재판관들을 딱 이렇게도 안 바라보고 이 안경 너머로 이렇게 치켜 올리는 동시에 딱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이 눈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3월 10일 날 11시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쭉 이유를 대통령이 파면인지 아닌지 막 이유를 읽어 내려가요. 근데 저는 8대 0은 예고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데 쭉 이유 중에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 저거는 인정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게 막 주문을, 이유를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문구가 탁 박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 판사님들이 그때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거든. 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때 판결 딱 주문 읽을 때 주문. 그래서 주문이라고 그래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게 주문이에요. 저 주문을 구성하는 것을 이유라고 합니다. 근데 주문을 먼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먼저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다 듣고 나가 그냥 기자들이.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안 읽어. 그 이유를 먼저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를 설명하는 유죄 이유는 먼저 안 해. 무죄 쪽 이유를 먼저 해. 그래서 뭐는 인정이 안 되고 뭐는 인정이 안 되고 나 완전히 가슴 쫄리게 만드는 거야. 쭉 하다가 세월호 7시간 생명권 침해, 그게 사실은 제가 가장 탄핵소추 대리인이잖아요.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인데 거기서 의견이 갈린 거예요. 8분 중에 6분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권 침해가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고, 2분은, 그 중에 1분이 김희수, 현재 국회 표결 동의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 김희수 소장 대행이에요. 2분은 또 이진성 재판관. 이 2분은 아니 꼭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이 밝혀져야지 생명권 침해냐? 그거 아니다. 왜? 대통령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현지에서 세월호가 기울어졌다, 절반이 넘어졌다, 뒤집혔다, 꼬르륵 들어가고 있다. 그게 10시 38분 때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된다? 요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많이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회의를 엽니까? NSC 회의를 내죠. NSC. 장동태 구청장님. 재선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선관위에서 나왔나? 자, NSC. 그거는 청와대 안에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 벙커.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지하 벙커. 저 들어가서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전 해상에 떠 있는 모든 함정들, 모든 배, 큼지막한 배들이 다 뜹니다. 항공기가 어떻게 이착륙을 하고 어떻게 상공을, 우리나라 영공을 날아다니는지 다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요한 정보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핵도발, 6차 핵실험 때문에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 뭐 하고 있었어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적어도 12시 전까지는 몰라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올라이트? 몰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것은 12시 반인가 해가지고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서면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았다고 주장해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진성 재판관과 김희수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NSC 회의도 바로 소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생명권 침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2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인정 안 되는 거 보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의 강요와 직권남용이 어찌어찌하고 자기 사람 최순실의 청을 받아가지고 민간인 누구를 어디 기업에다가 심어달라고 청탁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무슨 뭐 기업의 이권주라고 청탁을 하고 무슨 정유라에 뭐 어쩌고 정유라 얘기는 참 거기는 안 나왔어요. 그 당시까지. 무슨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을 어떻게 하고 구구절절이 나오더니 자 그러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가면 권한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직으로 돌아가면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고 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다. 아무리 요모조모를 따져봐도 이미 베린 몸일 뿐더러 내놔도 이제 안 되겠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이다. 즉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이요. 3월 31일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누구? 저 뒤에. 일어나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왜 503이라고 부릅니까? 왜 503이라고 부르죠? 수감번호.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503 다음에는 누구가 504가 돼야 됩니까? 누가 504가 돼야 됩니까? 이게 민심이에요. 저는 너라고 안 했어요. 저는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고 재선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너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기 왔습니다. 503 다음엔 누구예요?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자, 적폐청산. 그럼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뭔가 뒤틀려가지고 뭔가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한 걸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주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란 말을 합니다. 이 인사의 사유와 국가 기밀의 사유와 그리고 예산의 사유화라는 이 국정농단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대정부 질문합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말씀. 따져 들어가 보면 뭐로 들어가느냐? 뭐하고 연결됩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우리는 그때 제가 어떻게 연설하고 다녔어요? 이겼다고 했습니다. 2012년 마지막 유세 때 제가 갤러리 앞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까기도 전에 다음날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부터 나오는 개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맨침도 안 벗어나고 똑같은 추세로 계속 3% 차이로 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당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도 했습니다. 그건 알 수 없고, 그러나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내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작을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팀장으로 밝혔던 것은 불과 4-5팀에 불과합니다. 근데 최근에 몇 개 팀이 발견됐습니까? 네? 처음에는 사이버 외곽팀입니다. 사이버 댓글 공작팀, 사이버 외곽팀 30개 팀이 발견됐어요. 추가로 18개 팀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무려 3년 동안 기존의 원세훈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트위터라는 걸 통해서. 예전에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쪽에 새누리당, 박근혜 쪽, 이명박 쪽도 못 썼습니다. 예? 쪽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2010년 지방선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시장 우리가 먹었죠. 강원도지사 먹었죠. 충남지사 먹었죠. 경남지사를 먹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야당이, 당시 민주당이 전국의 광역단체장을 쓸다시피 하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종태 구청장이 거의 텔뻔 하다가 그때 안 됐어요. 박용갑 청장님 그때 됐어요. 그죠? 예. 우리도 그때 대전시장을 바꿀 수 있었는데 요맨침 부족해가지고 못 바꿨어. 왜? 지역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명박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돌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 이명박 정서가 대한민국의 돌풍을 일으키고 거기에 광역단체장들이 막 민주당 세상에 안희정 최고위원이 충남과 같이 농촌 인구가 많은, 농촌 인구가 많죠? 조 의원님. 그런 데서 어떻게 당선이 돼? 이 돌풍이에요, 돌풍.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SNS라는 거예요. 트위터, 페이스북. 여기서 완전히 무슨 공지영 작가니 조국 교수니 뭐 이런 이회수 작가니 이런 분들이 수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안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들, 이명박이 나라를 국정농단하는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를 강바닥에 퍼붓고 강이 썩어 들어가고 자원 비리, 이러한 적폐들을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중동보다 더 많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딱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SNS를 장악하라는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여론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이 과정에 바이러스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무슨 뭐 여러 사람이, 그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제가 뭘 트위터를 올리면, 페이스북 올리면 쫙 저를 막 그냥 용공 무슨 종북으로 막 모는 막 트위터가 쫙 올라옵니다. 급속도로. 그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써먹은 것이 NLL 대화록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 국방 한계선을 김정일에게 팔아먹었다. 아니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건 김정일이 한 말이지 우리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거꾸로 김무성 부산역에서 그걸 다 깐 거예요. 거짓말로 더군다나 편집된 내용으로. 그래가지고 처벌받았잖아요. 김무성은 처벌 안 받았어도 그 김무성한테 줬다고 하는 정문원, 그런 사람도 벌금 받고 그랬어요. 김무성 대표는 무슨 뭐 찌라시에서 본 거 읽었다 해가지고 빠져나갔죠. 그랬죠? 그런 우리 공간을 저 사람들이 먹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따져놓고 보니까 그게 자연 발생적인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돈 줘가면서 전직 군인, 전직 국정원 직원, 심지어 전직 언론인, 전직 교수, 이런 사람들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국가정보원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국가정보원의 기관조직, 공작부서, 정보수집부서가 온통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못하는 건 숨기고, 또 거꾸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무슨 종북으로 몰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NL을 팔아먹었다라고 종북으로 몰고, 이렇게 국정을,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그랬죠? 그 국정원 여직원 김모양입니다. 김하영입니다. 김하영이가 자기 오피스텔에서 그 공작을 하다가 걸렸잖아요. 우리 당에 걸렸어요. 그래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딱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감금을 거꾸로 몰았어요.
그 유명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2차인가 1차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토론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때는 뭐 진짜 솔직한 얘기로 진짜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착하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 그게 민주주의예요?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 27살짜리 그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은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되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나온 결과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2012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한 대통령 선거예요? 아니에요? 왜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국가정보원이 군사이버사령부가 수년 동안에 걸쳐서 국가 예산을 때려부으면서까지 여론 조작을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부 보수적인 국민들, 일부 중도적인 국민들이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팔아먹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약간 좀 이북하고 좀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래가지고 에이 이왕이면 그냥 그 박정희가 나라 경제도 살리고 뭐 조금 뭐도 하고 뭐 조금 좀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무슨 독재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경제도 살렸으니까 이왕이면 박정희 딸 박근혜한테 눌러. 그렇게 해서 간 표가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저는 2012년에 우리가 18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선거의 5대 원칙,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의 원칙 중에 자유 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겁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우리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국가정보원의 편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편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로지 종북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가정보원이 보호해주는 국민들이 아니요. 세상에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세금 안 나십니까? 세금 안 내십니까? 바로 그러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지금 국정원에서 오늘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국정원을 비롯해서 여러 부처에서 적폐청산 TF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4가지 과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명품 시계와 논두렁이에요. 명품 시계와 논두렁. 이게 왜 지랄 같으냐면 명품 시계라는 이태리째 무슨 재 해가지고 그 시계에 논두렁은 우리 국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농민들의 땀과 농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논두렁이 가져다 주는 소박함이 있는 거거든. 소탈함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임기 5년을 맞추고 그 당시에는 막 이런 솔직한 얘기를 우리 내부에서 찾아 삿대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기 마치고 봉화마을로 가니까 거기 가서 밀짚 모자 턱 쓰고 당신 손녀 뒤에다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10년을 앞서가는 정말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저 소탈한 대통령이다. 농부와 같은 대통령. 정말로 격이 없이 소탈한 서민의 애환을 아는 대통령. 그래가지고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어요. 나오실 때. 근데 봉화마을 딱 가니까
인기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마다 인산인해를 막 이루는 거야. 전국에서 막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봉화마을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딱 보니까 얼리? 인기가 장난이 아닌데? 장난이 아닌데? 장난이 아닌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 MBC PD 수첩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거예요. 광우병 파동에 이번 촛불 우리 명예혁명 230만 명도 모였지만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30만 명이 서울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MB 아웃, 광우병.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한쪽에서 봉화마을에서는 무슨 횃불처럼 타오르는 노무현의 인기가 타오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가지고 30만 명이나 MB 아웃 얘기하니까 청와대에 딱 보니까 이제 쫄은 거예요. 쫄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울지방국세청은 부산과 경남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곳이에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박연차 회장의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애환과 소탈한 대통령, 격이 없는 대통령,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 대통령으로 인기가 쌓아가는 그 마당에 그 소탈함을 여지없이 죽여버리는 조어가 바로 논두렁인 겁니다. 명품 시계와 논두렁. 그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받지도 않은 그 시계 논두렁에 버린다고 해서 그게 증거인멸이 됩니까? 차라리 뭐 한강물에 버렸다고 하면, 차 타고 가면서 한강물에 확 던져버렸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논두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수모감을, 수치심을 주니까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네들이 한 달 내내 매일같이 KBS, MBC, SBS에 매일같이 노 대통령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이죠. 대검 중수부에 출두할 때 봉화마을에서 대검까지 생중계를 했습니다. 따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버스에서 딱 내리면서 그 얼굴 표정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대검에서 팔짱 딱 끼고 그래요. 웃은 놈들. 웃은 놈들. 예, 웃은 놈들.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갈 때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름만. 이인규. 경동고등학교 저반 쓰레기 이인규. 예. 홍만표. 홍만표. 우병우.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근데 그 홍만표는 지금 감옥 갔어요. 그죠? 우병우 갈 뻔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영장 2번 청구됐는데 기각됐어요. 미완의 숙제입니다. 이인규의 입,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인규의 입, 중수부장입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은 임채진입니다. 바로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2002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총수예요. 검찰 총수.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가는 나 한 사람 처벌하고 나 한 사람 숨어주고 나 한 사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노무현으로 상대. 여기 우리 조승래 의원님도 저 비서관 하고 나온 뒤에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 노무현의 패밀리들, 노무현의 노자를 다룬 소위 그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거든. 다 죽이게 생겼어. 그래 뭐예요? 야이씨.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예?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나와 함께 했던 동지들, 나와 함께 그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우리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래서 전국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 30만 명이 대전시청을 뺑뺑 돌아서 뺑뺑 에워싸가지고 조문을 했죠. 기억나시죠? 우리 박순자 여사님 기억나시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제2기,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 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그 불의한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그때부터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분열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꿈을 이루자라고 결심했죠, 여러분. 그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결심, 그것이 곧 촛불로 승화했고 촛불의 명령, 권력기관을 개혁하라. 검찰을 개혁하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연내에 입법해라. 죽을 힘을 다해 사겠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내 정보 사찰하지 말고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서 우리나라 최첨단 안보기관으로 거듭나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로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여된 과제, 그것은 지방 분권입니다. 내년에 개헌하신다고 했습니다. 개헌할 겁니다. 국회에서 뭐 대통령제냐, 내각 책임제냐, 이원 집정무제냐 갑론을박하는데 합의되기 어렵습니다. 왜? 저는 합의되기 어렵다고 봐요. 야 3당들은 내각 책임제 혹은 이원 집정무제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중임제 하자고 합니다. 이게 합의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니 세상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국세와 지방세의 이 세수 차이가 8대2입니다. 76대 24. 전부 다 중앙정부가 끌어가요. 쓰는 돈은 4대 6이에요. 지방정부가 6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지방정부가 권선태 시장님이, 여기 박용갑 청장님이, 또 우리 장준태 청장님이 가서 사정 해야 돼. 기재부 과장 만나가지고 저 한 푼 더 주십시오. 5억 원 더 주십시오라고 조아려야지 줄까 말까 해. 예?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서울과 수도권의 세수와 지방 그 여타의 세수가 지금 55대 45예요.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지방으로 늘려가지고 완전 역전해서 수도권은 4, 지방은 6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유식한 말로 지방 분권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지방 분권만 하면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전해.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사무를 대통령이 장관들이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게, 도지사에게, 구청장에게 대폭 넘겨주는 거예요. 사무 이양. 두 번째, 그걸로는 부족해. 돈을 줘야 돼, 돈. 그냥 가서 사정해가지고 타가는 게 아니고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줘야 돼. 그게 지방소비세고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비세를 지금 11%입니다. 예? 부가세 11%를 지방소비세로 주잖아요. 그걸 20%로 올리자. 임기가 끝날 쯤에는 30%쯤 올리자. 지방소득세 지금보다 2배를 올리자. 또 지방교부세율 지금 19.24%입니다. 2% 더 올려가지고 21.24%를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을 많이 주게 되면 돈 많이 들어오는, 소비가 더 훨씬 경제가 잘 돌아가는 데가 서울이에요, 지방이에요? 아니, 돈이 잘 돌아가는 데가 서울이에요, 지방이에요? 서울 아닙니까? 그럼 서울만 윤택해지는 거예요. 서울만 세수가 많이.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봤자 서울만 더 커져. 경제가, 지방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충남이나 강원도나 전라남북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데 약해. 그러니까 서울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분권 가지고는 부족해. 예?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 어떻게? 조금 부족한, 못 사는 지역은
지역 상생 발전 기금, 또 뭐 공동세, 또 거기에 특별한 배려,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못 사는 데를 더 잘 사게 해준다. 그게 균형 발전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다른 건 몰라도 내년에 반드시 이룬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